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핑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주식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다음에 국내 법인들의 법인세 문제, 세금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국내적 상황이 얽혀 있어서 오늘은 아침에 종합주가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왔다가 지금은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 6분인데요. 지금은 다시 17포인트가 오른 3247포인트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 이슈 때문에 주가 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은 하되 약간 그 혼조세를 띨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방산 주식이죠. 방산은 아침 장 시작할 때는 대부분 종목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으나 지금 현재 10시 7분 현재는 10개 종목 중에 2개 종목만 빨간색이고 나머지 8개는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가 쭉 보니까요. 오늘은 특히 그 언론사들이 굉장히 좋은 리포트들을 많이 이제 내놨었죠. 특히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너무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다는 그런 보고서고, 그래서 목표가를 인상한다는 그러니까 예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죠. 그래서 한화오션과 카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매수 추천 또는 목표가 상향 등 좋은 그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한화 시스템은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대에 좀 못 미쳤죠. 그래서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고, 특히 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니까 대부분 최근 한 달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만큼 한화 시스템한테는 조금 여건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한화 시스템이 금년까지는 아마 극적인 반전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또 주요한 요인은 그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샀잖아요. 그 하나그룹에서 살 때 한화 시스템이 상당한 그 자본을 대서 한화 시스템이 사실 필리 조선소에 엄청난 자본을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결이익으로 잡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필리 조선소의 마이너스가 한화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화 시스템은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실적도 좀 낮아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은 약간 우울한 측면이고, 한화오션과 카이는 실적이 엄청 좋아졌다고 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주가는 한화오션만 현재 10시 9분 현재 2,400원 오른 상태고요. 나머지 대부분 방산주들은 좀 굉장히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의 그 대장주, 황제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돌파하기도 했다가 99만 원대에 어제 장이 마감이 됐는데, 현재는 어제보다 33,000원 내린 96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사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31일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일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인데 지난해 2분기보다 올 2분기의 실적이 아마 더 좋아졌을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되는데요. 아마 내일 구체적인 발표를 들어봐야 될 테고, 거기에서 만약 일반적인 기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하면 다시 한번 100만 원 돌파하는 그런 기록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가 대부분 이제 국내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적에 따라서 방산기업들의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는 힘을 축적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 관세협정에서 이런 방산 부분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 방산기업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관세 협상의 하나의 패키지 사안으로 해서 미국산 무기 체계 도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예산 규모도 늘리고 적극적인 그런 그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 방산기업은 다소 안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8월 1일까지 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복합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투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냥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가기에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너무 아깝죠. 네, 오늘 그 여러 언론들이 특진으로 장군된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방부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뭐 장교 부사관에 대해서는 특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존의 인사법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인사법을 다시 재개정하면서 기존에는 중령 이하만 대상이 됐는데 이제는 대령들도 특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이런 그 기사가 나오고 또는 국방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고요. 지난번 12.3 비상계엄 때 소극적으로 그 행동을 했던 지휘를 해서 결국 계엄 사태가 군과 민간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이나 또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던 예방했던 그런 지휘관들에 대해서 일종의 좀 포상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장 우리가 이름을 떠오르는 그 장교들은 제1경비단장이었던 조성현 대령 그리고 특전사에서 날아오던 헬기를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던 김문상 대령 수방사 작전차장이죠. 뭐 이런 장교들이 그런 특진의 혜택을 받을 것인가. 전쟁터에서나 또는 평시에도 다른 장병들의 귀감이 될 만하고 또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그런 인물에 대해서는 특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실제 경찰 같은 경우에도 범인을 대고 검거하거나 체포하거나 했을 때 이런 특진하는 제도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해야지만이 또 다른 어떤 날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 당사자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언급됐던 2명의 대령이 나중에 자기가 특진이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운명, 국가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고민하에서 본인이 설령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런 지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른 많은 군에 있는 장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줘서 그 장교들이 헌법과 또는 국민이 군에 부여한 그런 임무가 아닌 것을 지시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고 또는 헌법과 국민이 명령한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당위성의 측면에서의 장려책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시하되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2가지가 있죠. 첫째는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인물을 선정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인들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군가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사적인 인연을 계기로 해서 그런 인원들이 선정되면 안 될 것 같고요. 2번째는 지금 이제 만약에 그 조성현 대령이 장군이 된다고 하면 동기생들보다 대략 한 3, 4년 먼저 장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랬을 경우에 그 장군이 이 또래에 비슷한 정상적으로 진급한 장군하고 약간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같은 장군이라도 3년 후배가 장군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장군으로서 앞으로 정상적인 진출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일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은 계급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기수가 몇 기고 나이가 어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어떤 직책에 보직이 됐을 때 그 직책에 맞는
그 애국심, 사명감, 책임감을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 합당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지휘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 대령들로 이제 기사에서 언급되는 것은 1경비단장과 수방사 작전처장인데요. 저는 합참 계엄과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 합참 계엄실에서 만약 합참 계엄과장이 그냥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아마 뭐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일머리가 없다고 아마 지적도 받고 혼돈한 것 같은데 진짜 일머리 있게 움직였다면 아마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었겠죠. 저는 그래서 언론에서는 1경비단장과 수방사 작전처장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당시 합참 계엄과장도 어려운 자리에서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며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뭐 당시 이름이 언급된 인원들뿐만이 아니라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령 이하의 장교들 또는 뭐 부사관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골고루 다 확인을 해서 정말 고뇌에 찬 결단을 했던 그들에게 충분한 그 어떤 뭐 대가라면 대가, 뭐 포상이라면 포상 또는 격려의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그 기강을 잡았으면 좋겠다. 대상이 뭐였죠? 네, 국방홍보원에 있는 국방일보에 대해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언급을 한 이유는 어제 아침 노컷뉴스에서 국방일보가 안규백 장관의 취임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언급을 국방일보가 다 빼버리고 다른 내용들로만 편집을 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군대로 상처받은 군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언급을 굉장히 여러 분야에 넣으면서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몇 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국방일보는 그것을 이제 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마치 아직도 국방일보가 혹시 계엄에 대해서 뭐 지지하거나 또는 뭔가 현재의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노컷뉴스에서 그런 보도를 했었고 또 얼마 전에는 뉴스토마토에서도 현재 국방홍보원장이 이런 그 국방일보 보도에 대해서 잘못된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편집권에도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국방홍보원 내부에 특히 국방일보 중심으로 내부에 기자들이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뭐 기강을 잡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일보가 그렇게 보도한 것은 맞지가 않죠. 취임사는 그것은 이미 글자로 나와 있는 활자화되어 있는 팩트인데 그 팩트를 읽는 그대로 보도를 해야지 그것을 축소하거나 또는 일부 불필요한 단어를 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12월 13일 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일간지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건데 당시 국방일보는 윤 대통령 담화를 전문 그대로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당시에 국방일보에 게재했습니다. 국방일보라는 것은 전 장병들이 보는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 약 50만 명의 현역 장병들과 그다음에 예비역들이 국방일보를 보고 있는데 그 국방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을 그대로 실었다는 것은 그 담화문의 내용이 옳기 때문에 그 읽는 국방일보 독자들에게 이 내용을 뭐 알리겠다는 것, 이것이 옳았다는 것을 뭔가 공감대를 갖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런 기사 나온 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당시에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문 전문이었는데 지금은 내용이 약간 편집돼 있더라고요. 전문은 없어졌고 국방일보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이런 것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으로 좀 내용이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대로 국방일보에서 그 담화문 원문을 실었던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아마 그 국방일보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당연히.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도 하지만 또 반면은 그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 이미 얼마 전부터 국방부가 이런 그 국방일보의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또는 국방홍보원장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감사관실이 가서 뭐 이거저거 감사하게 되면 결국 그 감사에 끌려 나와가지고 어려운 답변을 해야 되고 자료를 내야 되고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국방일보에 있는 평범한 기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자료를 만들어 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당시 담화문을 실으라고 했을 때 국방일보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자들이 반발을 하니까 당시 국방홍보원장이 그 반발하는 기자들을 전격적으로 보직 교체를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뭐 이런 인사조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은 내부에서 꾸준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감사를 한다 또는 대통령께서 기강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감사를 하고 기강을 잡아야 될 것은 홍보원장이었는데 이게 국방홍보원에 있는 평 기자들 그냥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군의 활동상을 국민들에게 전하는 이 기자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돼서 오히려 어쩌면 그냥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기강을 잡아야 하는 것은 맞고 국방일보가 제자리를 가서 군 장병들이 사랑하는 예비역들이 사랑하는 그런 국방일보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방홍보원장은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만 보더라도 그냥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국방홍보원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본인이 그냥 그 명예로운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는 기강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기강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방홍보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해외 취재를 가지 못하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방일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강은 기강대로 잡되 국방일보 또는 국방홍보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도 지원책도 함께 고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밀리핑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